제34장 선장실의 식탁. 정오다. 주방의 소녀는 퍼렇게 부푼 빵같은 얼굴을 선장실의 창문에서 내밀고 주인 나리께 식사하시라고 말하고 있다. 선장은 바람이 불어오는 쪽 고물의 보트 안에 앉아서 태양을 계속 관측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고래뼈 다리의 윗부분에 평소에 사용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맨들맨들한 메달 모양의 도표에 의하여 묵묵히 위도를 조사하고 있었다. 부르는 소리에 조금도 응하지 않는 것을 보면 그 하인의 목소리는 이 우울한 에이허브의 귀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것일까 하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는 천천히 뒷돛대의 밧줄을 붙잡고 갑판으로 뛰어내리더니 태연하고 무뚝뚝한 목소리로 스타버 식사다 하고는 선실로 사라졌다. 대왕 발소리의 마지막 울림도 사라지고 제1도독 스타벅이 이미 식탁에 앉았을 거라고 여겨질 때 스타벅은 몸을 움직여서 갑판을 조금 긋다가 주의 깊게 나침판을 들여다본 뒤 스톱 식사야 짐짓 명랑하게 말하자 성강구를 내려갔다. 제2도독은 삭구 근처를 한동안 왔다 갔다 하다가 큰 돛의 활대를 약간 흔들어 보며 이 소중한 밧줄에 이상은 없는가 조사하고는 그도 역시 똑같이 플래스크 점심 식사야 소리치고 두 사람의 뒤를 따랐다. 그러나 제3도독은 뒷갑판에 자기 혼자만이 남아있음을 알자 어쩐지 기묘한 구속에서 빠져나온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지 여기저기에 무턱대고 내보란 듯한 표정으로 곁눈질을 하고 난 뒤 구두를 차올려 벗고는 대왕의 바로 머리 위께에서 격렬하게 그러나 소리가 나지 않도록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러고 나서 훌륭하고 재빠른 솜씨로 뒷돛대 다락에다 모자를 집어던져 놓고서 갑판에서 보이는 한도 내에서 여전히 흥겹게 춤을 추며 내려갔는데 그것은 모든 행렬의 관습과는 반대로 악대가 맨 끝에 서게 되는 그러한 형상이었다. 그러나 아래 선장실 문을 들어서기 전에 이 자유분방하고 쾌활한 플래스크는 우선 걸음을 멈추고 표정을 싹 바꾼 다음 에이허브 대왕의 이전처럼 어전으로 노예처럼 걸어나갔다. 갑판 위에서 선원들이 화를 내고 윗사람을 향하여 대담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극히 인위적인 해상 풍습의 산물로서 그다지 신기할 것은 없다. 그러나 그 장본인이 다음 순간에 여느 때처럼 식사를 하러 선장의 상석으로 있는 식탁에 가면 10중 8구 참으로 온순한 태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실로 놀라운 일, 아니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어쩌면 이렇게 돌변한단 말인가? 이상하다. 아니 이상할 것도 없다. 여러분이 바빌론 왕 벨샤자르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라. 오만하게 굴지 않는 공손하고 겸손한 벨사자르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면 그것만으로도 얼마 정도는 현세의 호화로움을 맛볼 수 있으리라. 당당하고 재치 있는 방법으로 손님들을 식탁에 초대하여 주인 노릇을 해보시라. 그때야말로 자신의 권위와 권위를 따를 것은 자신의 권세와 권위를 따를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때 그의 위풍은 벨샤자르의 그것보다 몇 배나 더하다. 왜냐하면 벨샤자르가 최고의 왕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 번이라도 친구들을 식탁에 초대한 사람은 황제라는 것의 맛을 안 자이다. 이 사교적인 황제 기분에는 불가항력적인 마력이 있다. 이런 점과 아울러 제 직위에 대해 갖는 우월감을 감안해 본다면 지금 말한 해상생활의 이상한 관습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를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고래뼈를 박은 식탁을 주재하는 에이허브의 모습은 백산호가 깔린 해안에 묵묵히 갈기머리를 바람에 날리고 있는 강치가 사납지만 그래도 예의 바르게 순종하는 새끼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은 광경이다. 고급 선원들은 제각기 자기의 접시가 돌아올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에이허브 앞에서는 그들은 어린아이 같다. 그런데도 에이허브에게는 오만함이 조금도 있는 것 같지가 않다. 고급 선원들은 한 마음이 된 것처럼 웃 어른의 앞에 놓인 큰 접시의 고기를 자르는 나이프를 열심히 응시하고 있다. 그때의 그들은 설사 날씨에 관한 이야기처럼 아무런 지장도 없을 것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입 밖에 내어 이 분위기를 흩뜨릴 마음은 갖지 않는다. 아니 에이허브가 나이프와 포크로 고기 토막을 집어내밀며 스타벅에게 접시를 받으라고 몸짓을 할 때 이 1등 항해사는 마치 자선을 받는 사람처럼 고기를 받아 조용히 자르며 까딱 부주의해서 나이프가 접시에 스치는 소리라도 날 경우에는 깜짝 놀라 소리도 내지 않고 입을 우물거리며 참으로 조심스럽게 씹어 삼킨다. 참으로 이 선장실의 식사는 프랑크푸르트의 대관식 향연에서
황제가 서거 후 7명과 상ум한 식사를 하는 것과 흡사해서 엄숙한 침묵과 엄숙한 기운이 넘쳐 흐른다. 물론 이 식탁에서 에이허브가 입을 여는 것을 금지한 것은 아니었다. 입을 열지 않으려는 사람은 그 혼자였다. 그러나 쥐가 갑자기 아래의 선창에서 요란하게 떠들어댔을 때 목이 막혔던 스티브는 얼마나 후련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저 플래스크, 이 어물한 가족들이 모인 단란한 식탁의 막내둥이 소년, 그가 그의 접시에 받은 것은 소금에 절인 쇠고기의 다리뼈였다. 북치는 채가 아니었던 것은 그래도 다행이었다. 그런데 이 플래스크에게는 자기 마음대로 음식을 집어먹는다는 것은 더없이 무거운 절도죄와 같이 생각되고 그런 짓을 하면 세상 사람들 앞에 얼굴을 내놓을 수도 없다고 생각되었다. 에이허브가 금했던 것도 아니고 또한 플래스크가 구태여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에이허브는 아마 깨닫지도 못했을 텐데도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으니 이상한 일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플래스크는 버트의 손을 내밀지 않았다. 배의 선주들이 너의 밝은 혈색을 흐리게 할 테니 먹지 않는 편이 좋을 거라고 금하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도 없는 바다의 긴 항해에서 버티는 각별히 귀중품이니만큼 아랫사람의 입에는 넣을 것이 못 된다고 생각했는지, 하여간 이 불쌍한 플래스크는 버터를 먹지 않았다. 그뿐만이 아니다. 식탁에 오는 것이 가장 늦고 일어서는 것이 가장 빠른 사람도 플래스크였다. 생각해보라. 그는 빠른 시간 안에 음식을 집어먹어야 할 운명이었기 때문이다. 스타벅과 스티브는 플래스크보다 먼저 먹기 시작하여 그보다 늦게 끝냈다. 만일 그보다 겨우 한 계급 위인 스티브에게 식욕이 그다지 없을 때가 있어 식사를 빨리 끝마칠 기색이라도 보이면 플래스크는 얼른 일어나야만 했고, 이래하여 하루에 3숟갈도 먹을 수 없을 때도 있었다. 신성한 관례로 스티브이 플래스크보다 먼저 갑판에 나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다. 한 번은 플래스크가 살짝 털어놓은 적이 있었는데 고급 선원으로 승진되고 나서부터는 어느 정도 시장기를 느끼지 않은 날이란 없었다고 했다. 그의 입으로 들어간 것은 시장기를 없애주었다기보다 시장기를 영속시켰다고 하는 편이 맞겠다. 평화와 만족감은 영원히 나의 위속에서 떠나버렸다고 플래스크는 생각했다. 나는 고급 선원이다. 그러나 평선원들과 섞여 있었던 옛날처럼 오래된 쇠고기라도 좋으니까 움켜쥐었으면 좋겠구나. 이것이 성진의 고마움이라는 건가? 영광은 허무한 것이며 인생은 미치는 것인가? 또 만일 피쿠도의 보통 선원이 고급 선원의 직책에 있는 이 플래스크에게 무언가 원한을 품고 있어서 그 울분을 터뜨리고 싶다면 점심 식사 때 잠깐 고물 쪽으로 가서 선장실 들창으로 무서운 에이허브 앞에 바보처럼 잠자코 앉아있는 그 플래스크를 들여다보기만 하면 충분할 것이다. 에이허브와 그의 세 항에 사는 피쿠도의 선장실에서 제1식탁이라 할 만큼 식탁에 앉게 되는데, 그들이 들어올 때와는 반대의 순서로 나가고 나면 얼굴이 창백한 급사가 와서 식탁 위를 치운다. 치운다기보다는 식탁 위의 음식들을 허둥지둥 고쳐놓는다. 그러면 나머지 유산을 물려받는 세 사람의 작살잡이가 식탁에 앉는다. 그러면 이 고상하고도 엄숙한 방은 잠시 동안 아래 사람들의 방으로 변해버린다. 이들 미천한 작살잡이들의 태평스러운 안이함과 그의 미친 짓이라고나 할 만한 이 민주적인 분위기는 선장의 식탁에서 본 그 숨막히는 그 묵스러움과 형용할 수 없는 압박감과는 묘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들의 윗사람인 항해사들은 자기의 턱 놀리는 소리에도 놀라는 데 비해 이들 작살잡이는 대포가 울리듯 큰 소리를 내며 밥을 먹었다. 참으로 군주처럼 식사를 했다. 하루 종일 향료를 실어들이는 인도의 배처럼 뱃속에 먹을 것을 마구 쓸어 넣었다. 휘케그만 해도 그랬고 대슈테고도 참으로 무서운 식욕을 갖고 있었으므로 창백한 급사 녀석은 바로 전에 식사 때 주로 없어진 것을 보충하려면 종종 통째로 소에서 떼어온 것 같은 소금에 절인 커다란 허리살을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것을 3단 뛰기라도 해서 민첩하게 척척 나르지 않으면 테슈테고는 포크를 작살처럼 등에 던져 비신사적으로 재촉한다. 언젠가는 급사 녀석이 깜빡하자 대구가 갑자기 화가 나서 그의 몸을 움켜쥐고 높이 든 순간 머리를 커다란 빈 나무 접시에 쑤셔 넣어서 겁을 준 적이 있는데, 그때 테슈테고는 손에 쥔 나이프로 머리 껍질을 벗길 준비라도 하는 듯이 동그라미를 그렸다. 얼굴이 빵처럼 생긴 이 소년은 파산한 빵장수와 병원 간호원 사이에서 난 자식이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몹시 마음이 약한 급쟁이였다. 그리하여 언제나 무서운 에이허브를 우러러 보아야 했고
그 사이에는 이 세 야만인의 요란하게 이를 데 없는 공격을 받아 하루하루를 부들부들 떨면서 지내고 있었다. 대개는 작살잡이들의 요구가 채워진 것을 보고는 그 수중에서 빠져나와 옆의 조그만 주방으로 도망쳐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그 문의 덧문 사이로 겁을 먹으며 들여다보곤 했다. 퀴케그가 태슈테고와 마주 앉아 있을 때 그의 쭉 늘어진 이가 인디언이 이와 마주 대하는 것을 보는 것은 장관이었다. 그들과 함께 대구가 비스듬히 마룻바닥에 앉아 있었다. 의자에 앉으면 연구차처럼 잔뜩 꾸민 그의 머리가 얕은 들보에 닿기 때문이었다. 그 커다란 몸을 흔들 때마다 천장이 얕은 방의 여다지는 아프리카 코끼리를 태운 배처럼 삐걱거렸다. 그런데 그 책으로도 금둥이는 놀랄 만큼 적게 먹었고 아주 점잖았다. 몸에 비해서 그토록 적은 양을 먹고도 그의 몸이 그토록 비대하고 당당하고 정력적이라는 것은 거의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틀림없이 이 고상한 야만인은 공중에 가득 찬 전기를 양분으로 깊숙이 들어마시고 그 벌름한 콧구멍으로 모든 세계의 존귀한 활력소를 흡수하고 있을 것이다. 그이는 쇠고기와 빵만으로 육성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퀴케그는 참으로 야만인 티가 나게 소리를 내고 입맛을 다시면서 정신없이 먹었다. 이 아주 추하고도 이상한 소리를 들을 때면 급사 소녀는 부들부들 떨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기의 말라빠진 팔을 살펴보며 입자국이라도나 나지 않을까 조사해볼 정도였다. 그러나 태슈테구가 나와서 뼈다귀라도 주워가라고 소리를 지르면 이 멍청한 소녀는 천장의 벽에 매달려 있는 그릇들이 깨질 정도로 가슴이 쿵 내려앉으면서 뛰어나온다. 또 작살잡이들이 창과 그 밖의 무기를 갈기 위해서 호주머니에 늘어두는 숫돌을 식탁 위에 꺼내놓고 이것 보란 듯이 나이프를 갈 때 그 가는 소리는 결코 이 불쌍한 소년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었다. 이를테면 퀴케그는 그 고향 섬에서 살 때에 사람을 죽여서 술 안주로 삼는 난행에 젖었을 게 틀림없다는 사실이 소년의 마음속에서 도저히 잊혀지지 않았다. 아, 소년이여, 식인종의 시중을 드는 백인급 사람 불운하다. 냅킨 대신 방패를 들고 다녀야 한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들 바다의 삼총사는 식사를 끝내자마자 곧장 일어나서 나가는데 그의 귀에는 세 사람이 그럴 때마다 그들의 살벌한 뼈가 칼집 속에 든 무어인 언을돌처럼 덜컹거리는 것으로 들렸다. 그러나 이들 야만족은 선실에서 식사를 하고 명목상으로는 그곳을 본거지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원래가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성미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식사할 때와 자기 직전에 이곳을 지나 각자의 괴상한 보금자리로 들어갈 때밖에 없었다. 이 점에서는 에이허브도 수많은 미국 포경선 선장의 예에서 빠지지 않아 그들과 마찬가지로 배의 선실은 마땅히 그들에게도 속해 있는 것이므로 언제라도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예의에서 비롯되는 일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하면 피쿠드의 항해사와 작살잡이들은 선실 안에서 산다기보다는 밖에서 산다고 해야 옳다. 그들이 거기에 들어오는 것은 말하자면 길 쪽으로나 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과 같은 격이어서 잠시 안으로 뛰어들어가긴 하지만 곧 밖으로 뛰어나가므로 그들은 항상 옥 외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긴 해도 이 때문에 많은 것을 잃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선장실 안은 삭막하였기 때문이다. 사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에이허브는 근접하기 어려운 인물이었다. 그리스도교 국가의 인구조사에는 명목상 들어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방인이었다. 미주리족의 식민지에 흉포한 곰의 마지막 후손이 살아남은 것처럼 그도 이 세상에 살아있었다. 그리고 봄이 가고 여름도 감에 따라서 저 용맹한 숲의 로간, 이 존 로간, 아메리카 인디언의 추장이라고 하네요. 저 용맹한 숲의 로간이 나무 구멍에 몸을 숨기고 겨울을 지낼 때 자기의 손바닥을 핥으면서 살았듯이 에이허브의 영혼도 맵고 찬바람이 불어닥치는 이 노년의 고뇌의 일상을 동굴에 틀어박혀 지내고 있을 것이다. 제35장 돛대 꼭대기. 동료 선원들과의 순번에 따라 나의 첫 돛대 당번의 차례가 온 때는 참으로 날씨가 쾌청한 날이었다. 대부분의 미국 포경선은 목적한 의장에 다다르기까지는 15,000헬이나 더 달려야 하는데도 배가 항구를 나서는 것과 동시에 돛대 꼭대기에 망보는 당번을 붙인다. 또한 그 3, 4년 또는 5년의 항해가 끝난 뒤 고국으로 돌아올 때 고국에 가까웠는데도 아직 빈 그릇이 있으면 설사 그것이 빈병 한 개일지라도
그 돛대 꼭대기에 끝까지 당번을 올려보내어 제일 높은 돛대가 항구의 첨탑 밑을 지나갈 때까지는 한 마리라도 더 고래를 잡고야 말겠다는 희망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 그런데 돛대 당번이란 육지에서나 바다에서나 매우 유수 깊고 또 흥미로운 것이므로 여기서 조금 이야기를 해야겠다. 내가 알기로는 맨 처음에 돛대 꼭대기에 선 사람은 이집트 사람이었다. 내가 연구한 바로는 그보다 오래된 것은 찾아볼 수 없다. 따는 그 전에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도 틀림없이 전 아시아에서, 아니 전 아프리카도 포함해서 가장 높은 돛대를 세우려고 한 의도를 갖고 있었겠지만 괄호 속에 그 마지막 용두가 놓여지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거대한 돌 돛대는 신의 무서운 노여움의 폭풍에 의해 무너져 버렸다고 보지 않으면 안 되므로 이 바벨탑 건립자들에게 이집트인의 선구자라는 이름을 줄 수는 없다. 그럼 이집트인이 돛대 당번 민족이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단언하는가 하면 고고학자들이 믿는 것처럼 저 낡은 피라미드는 실제로 천체의 현상을 관측할 목적이었다는 데 있다. 이것은 오로지 저 건조물의 4개의 면이 독특한 계단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점으로 증명되는 이론이다. 이 계단을 고대의 점성가들이 놀랄 정도로 다리를 넓게 벌리고 올라가 그 꼭대기에 서서 새로운 별이 보인다고 소리를 질렀다면 그것은 마치 오늘날의 돛대 당번이 돛이나 고래가 보였을 때 소리를 질러 알리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다음에는 성 스트리테스다. 이 유명한 고대 그리스도교 은둔자는 스스로 사막 가운데 높은 돌탑을 세워 만년을 그 꼭대기에서 지내고 먹을 것은 지상에서 감아 올리는 밧줄로 끌어올렸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짙은 안개가 끼어도 서리가 내려도 비가 와도 우박이 떨어져도 또 진눈깨비가 쏟아져도 그 자리를 뜨지 않고 모든 것과 씩씩하게 마지막까지 싸워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음으로써 아주 꿋꿋하고 억센 돛대 당번의 전형을 보여준다. 근대의 돛대 꼭대기의 사람들이란 참으로 활기 없는 자들로서 다만 돌이나 쇠나 청동 같은 자들에 지나지 않았으며 몸은 어떤 광풍에도 견디어낼 수 있는 힘을 가졌으면서도 무언가 수상한 그림자를 발견하면 그것을 소리쳐 알리는 업무를 다할 능력이 전혀 없다. 나폴레옹이 그랬다. 그는 높이가 150피트쯤 되는 파리 방돔 광장의 나폴레옹 동상을 이야기합니다. 방돔의 기둥 꼭대기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지만 눈 아래 가판에서 지금 통솔하고 있는 자가 누구이건 루이 필리프이건 루이 블랑이건 또는 루이 악마이건 모르는 체하고 태평이다. 조지 워싱턴도 역시 볼티모어의 우뚝 솟은 돛대 꼭대기에 높이 서 있는데 그것은 헤라클레스의 기둥처럼 인간으로서 거의 달할 수 없는 장엄함의 극치를 나타내고 있다. 넬슨 제독도 역시 포신금속의 캡스턴 위에 서서 트라팔가 광장의 돛대에 높이 솟아 있는데 저 런던이 연기에 깊이 가리어 있어도 연기 있는 곳에 불이 있다는 격으로 그곳에 영웅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잊은 자는 없다. 그러나 워싱턴이건 나폴레옹이건 넬슨이건 간에 아래에 있는 사람이 미칠 듯이 소리쳐서 가판 위의 혼란에 대해 조언을 해달라고 애원한다 해도 그 영혼의 눈은 미래의 짙은 안개를 꿰뚫어보고 피하지 않으면 안 될 여울과 암초를 찾아낼 것임에 틀림없지만 결코 대답해 주려고 하지 않는다. 육지의 돛대 당번을 바다의 그것에 견준다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할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낸터키스 유일한 역사가인 오베드 메이시가 말하는 한 가지 사실로 분명히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메이시 선생은 말하기를 초창기의 고래잡이 때의 일인데 고래잡이를 하기 위해 배가 본격적으로 출항하기 이전에 이 섬 사람들은 해안에 높은 망루를 세워 마치 닭이 닭장 2층에 올라가는 것처럼 못질을 한 가로장을 기어서 그 망루에 올라갔다. 수년 전에도 이와 같은 안이 뉴질랜드의 해안 포경자들에게 채택되어 고래를 발견하고 부르면 해안의 한 곳에 모여 기다리던 보트로 모두 달려나갔다. 그러나 오늘날 이 풍습은 사라져버렸으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유일하게 진정한 돛대, 즉 해상의 포경선의 돛대를 보기로 하겠다. 돛대 세계에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감시당번이 배치되고 선원은 키잡이의 경우와 같이 규칙적으로 2시간마다 교체하여 서로 수고를 들어준다. 열대의 평온한 날씨에 돛대 꼭대기는 참으로 기분 좋은 곳이다. 아니 꿈꾸는 듯한 생각에 잠기는 사람에겐 그야말로 극락이다. 바다를 묵묵히 헤쳐가는 배의 가판 위로 높이가 100피트쯤 되는 곳에 서면
돛대는 커다란 죽마처럼 생각되고 여러분이 바로 밑 양다리 사이로 배는 일찍이 로데스의 유명한 거상의 구두 사이를 달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바다라는 큰 괴물을 헤쳐나간다. 그때 여러분의 몸은 일렁이는 파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광망한 바다 속으로 녹아들고 만다. 배는 꿈꾸는 듯 출렁출렁 흔들리고 조는 듯한 무역풍이 불어오자 주위의 모든 것은 나른한 속으로 빠져들어간다. 이 열대의 포경항해의 나날은 터무니없을 정도로 평온무사하게 흘러간다. 아무 소문도 듣지 못하고 신문도 읽지 않고 대수롭지도 않은 평범한 일을 선동적으로 써댄 호외에 속아 넘어가서 쓸데없이 흥분하는 일도 없다. 가정 안에서의 다툼, 채권과 주가의 폭락 소식을 듣는 일도 없다. 식사는 무엇으로 할까 하고 고민할 것도 없다. 3년 동안 이건 좀 더 길건 간에 먹을 것은 통에 차곡차곡 담겨져 있고 계산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이 남양 포경선의 항해는 3년, 때로는 4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치는 것이므로 돛대 꼭대기에서 사는 시간만도 수개월이라는 계산이 될 것이다. 그러나 유감인 것은 이 천부의 생명을 이토록 오랜 기간 동안 맡기는 장소가 침대, 해먹, 관, 보초막, 설교단, 역마차 및 그 밖에 사람들이 이르시 몸을 감출 작지만 신경을 써서 만든 안락한 시설에서 느끼는 것처럼 아늑하고 살기 좋은 맛이나 차분한 별천지 같은 감각은 슬프게도 빠져 있다는 것이다. 대개 쉬는 곳은 윗돛대 꼭대기로서 그 윗돛대의 활대라고 불리는 포경선 특유의 평행의 가는 두 막대기 위이다. 여기서 바다에 흔들릴 때의 기분이란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황소불 위에 있는 것과 매우 흡사할 것이다. 물론 추운 날에는 당직 외투라는 집을 그 위까지 가지고 갈 수도 있지만 솔직히 말해 아무리 두터운 외투의 집에 쌓여도 발가벗고 있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 그것은 마치 우리의 영혼이 살의 집에 단단히 붙여진 채 안으로 돌아다닐 수도 없고 하물며 빠져나가려고 하기라도 하면 겨울 눈에 쌓인 알프스를 넘는 분별 없는 순례자처럼 목숨을 잃을 위험을 겪어야 하듯 당직 외토의 집도 그저 몸을 싸는 것, 아니 몸에 가죽이 한꺼풀 더 생긴 것에 지나지 않는다. 몸에 선반이나 옷을 만들어 댈 수 없듯 당직 외투를 기분 좋은 방처럼 여기기란 불가능하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에 그린란드 포경선에는 까마귀 집이라고 불리는 부럽기 거지없는 소천막 또는 단이라는 것이 있어서 얼음바다의 혹독한 추위를 막고 있다는데 이와 같은 설비가 이 남해 포경선에 없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슬리트 선장의 화로가 이야기, 빙산 속의 참 고래잡이의 항해기와 고대 그린란드의 잃어버린 아이슬란드 이민지의 재발견이라는 존경할 만한 책을 보면 이 선장의 훌륭한 배인 빙하호에 당시에 발명된 까마귀 집이 달려 있었던 일이 당시 정황에 따라 매력적으로 씌어져 있고 돛대 당부는 모두 그것으로 보호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그것을 제 이름을 따라 슬리트식 까마귀 집이라고 불렀다. 자기가 최초의 발명자이고 특히 소유자라고 한다면 우스꽝스럽고 외면적인 사양을 할 필요는 없으며 아버지들이 아이의 발명자요 특허 소유자로서 자기의 자식에게 자기 이름을 붙인다면 우리가 만든 어떤 물건에도 자신의 이름을 붙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슬리트식 까마귀 집의 모양은 큰 톡이나 큰 파이프와 흡사하지만 위가 열려있고 그곳에는 질풍과 마스도 머리를 바람 불어오는 쪽으로 돌릴 수 있도록 움직이게 되어 있는 보조 칸막이가 달려있다. 또 그것은 돛대 꼭대기에 놓여있어 사람은 그 밑바닥의 조그만 구멍으로 올라간다. 후방 혹은 고물 옆쪽으로 편안한 좌석이 있고 그 밑에 우산이며 털목돌이며 외투를 넣는 옷장이 있다. 앞쪽에는 가죽으로 만든 거물 선반이 달려있어 호각이니 망원경이니 담뱃대니 그 밖의 항해 도구가 있다. 슬리트 선장이 직접 까마귀 집에 섰을 때에는 항상 총을 들고 화약병과 탄환을 갖추고 길을 잃은 코골이나 방황하는 일각고래를 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갑판에서는 바닷물의 저항 때문에 잘 쏘아 맞힐 수가 없지만 위에서 아래로 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그런데 이 슬리트 선장이 까마귀 집의 편리한 점에 대해 그토록 자세히 말한 것은 누가 보아도 아주 수고로운 일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는 까마귀 집의 여러 가지 편리한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했고 더욱이 이 까마귀 집에서 행해진 과학적인 실험에 대해서도 말했다. 온갖 나침판 자석의 편향에서 오는 오차,
배의 갑판 위에서는 나침판과 그 근처에 많은 쇠도구가 있어서도 생기고, 또 빙하오의 경우에는 선원 중에 대장장이를 하던 사람들이 많았던 때문일 거라고도 생각되지만, 그 오차를 줄일 목적으로 나침판을 그곳에 둔 것이다. 하지만 내가 볼 때 이 선장의 그 같은 발상과 과학 정신은 훌륭한 것이긴 하나, 그가 아무리 나침판의 편향, 방위 나침의 관측, 근시오차 등의 탐구에 몰두했다 하더라도 까마귀 집 옆 바로 손닿을 곳에 놓여진 저 기막힌 네모난 술병에 대해 느끼는 유혹을 잃어버릴 만큼 그 시문한 자력 탐구에 몰두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자신도 잘 알고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 요컨대 나는 용감하고 고결하고 박식한 설리트 선장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바치는 바이지만, 역시 그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가 북극 3-4야드 가량 떨어진 그 까마귀 집에 높이 앉아서 벙어리 장갑과 두근에 쌓여 수학을 탐구했을 때 더없이 충실한 벗이 되고 위로자가 되었음에 틀림없는 저 네모난 병에 대해 쓰는 것을 완전히 잊은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 남양 포경 선언은 설리트 선장이나 그 밑의 그리란드 선언 같은 평안함은 지니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떠도는 남양의 매혹적인 고요함은 그 불리함을 상쇄시키고도 남을 정도였다. 나는 우선 어슬렁어슬렁 삭구가 있는 데로 가서 잠깐 쉬면서 퀵해거나 그 밖에 비번인 사나이들과 잡담을 주고받고, 그러고 나서 다시 조금 올라가 중간 활대까지 와서 다리를 쭉 펴고 우선 한 바퀴 바다 표면을 둘러본 후에 드디어 최후의 목표점을 향했다. 정직하게 사실을 털어놓자면 나는 매우 신통치 못한 감시원이었다고 고백하는 수밖에 없다. 그토록 여러 가지의 상념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공중에서 완전히 혼자가 되어 삼라만상의 문제가 마음속을 소용돌이 칠 때 어떻게 눈을 부릅뜨고 경계하여 끊임없이 보고하라는 등의 포경선의 규정을 일일이 지키고 있을 마음이 있겠는가. 그리고 낸터킷의 선주들이여, 여기서 간절히 그대들에게 충고하고 싶다. 조금도 주의를 게을리할 수 없는 이런 업에 이마가 흠하고 눈이 쑥 들어간 그런 젊은이들을 태우는 것을 조심하라. 당치도 않은 때 명상에 잠기고 마는 것이다. 배에 올라타서나 바우티지, 이 나단이 바우티지라는 뜻인데 미국의 항해술의 대가라고 하네요. 바우티지의 책이라도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다면 신통하겠지만 머릿속은 파이돈으로 차 있다. 이런 사람들은 경계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고래를 잡으려면 우선 발견해야만 한다. 그런데 이런 눈이 푹 꺼진 젊은 플라톤주의자는 세계를 10번 돌았다 해도 선주들을 위해서 고래 기름 한 통도 보태주지 않는다. 실제로 이 충고는 절실하다. 왜냐하면 오늘날 낭만적이며 우울하고 허무감에 찬 많은 젊은이들이 이 세상의 근심 걱정에 진절머리가 나자 타르와 고래 기름에 감동을 느껴 이 포경선을 도피처로 삼기 때문이다. 불운과 절망에 빠진 포경선의 돛대 위에 앉아 우울에 가득 찬 말을 내가리는 차일드 헤롤드가 적지 않은 것이다. 뒹구르라, 그대 깊고 금푸른 대양이여 뒹구르라. 수많은 고래 기름배 그대 위를 헛되이 스쳐갔네. 이런 배의 선장들은 허무감에 찬 철학도에게 자주 일을 시키면서 그들이 항해에 충분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비난도 하고, 이젠 공명심도 다 없어졌으니 마음속으론 고래가 보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냐며 넌지시 말을 던지기도 한다. 그러나 다 쓸데없는 일이다. 이들 젊은 플라톤주의자들은 자기네들의 시력이 약하여 근시안이 되고 있으니 아무리 눈의 신경을 긴장시킨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고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오페라 그라스를 집에다 두고 온 관객들이다. 이 원숭이 같은 놈, 이럭저럭 3년 동안 바다를 달리고 있는데 너는 아직 고래 한 마리도 찾지 못하지 않았나? 네 놈이 돛대 위에 올라가면 고래는 암탉 이빨처럼 낌새도 안 보인단 말이다. 어느 작살잡이가 이런 젊은이 가운데 하나를 나무라기도 했다. 고래가 실제로 드물었는지도 모른다. 혹은 먼 수평 선상에 큰 떼를 이루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넉나간 젊은이는 바다의 파도 소리를 마음속의 음악처럼 들으면서 아편에 도취된 것처럼 몽롱해져 막이나 무의식의 환상에 이끌리다 마침내 자아를 잊어버린다. 발밑의 신비로운 바다를 인류와 자연계에 충만한 한없이 깊고 푸른 영혼의 모습으로 보고 이상하게 보일락말락 흘러가는 모든 아름다운 것은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것으로 여기며 어렴풋이 보이는 괴상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지느러미는 영혼 속을 쉴 새 없이 스치다가 사라져가는 포착하기 어려운 수많은 상념의 화신이라 여긴다.
이 황홀경에서 그대의 마음은 그 마음이 나왔던 곳으로 되돌아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널리 떠돌다 범신론자 위클리프의 뼈가루를 뿌린 것 같이 전 지구의 모든 해변의 한 조각이 되어버린다. 그대 속에 지금 남아있는 생명이란 조용히 흔들리는 배에서 전해지는, 아니 그 배를 통해 더 깊숙한 바다에서, 아니 그보다 더 깊은 헤아릴 길 없는 신의 바다에서 전해지는 생명의 번뜩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잠과 꿈에 잠겨 있을 때 조금만이라도 발과 손을 움직여보라. 불 꺼진 손을 조금이라도 움직여보라. 곧 무서운 자각이 되살아온다. 데카르트가 말한 우주 물질의 소용돌이 위에서 그대는 방황한다. 그리고 아마 가장 청명한 날의 한낮, 목을 주르는 듯한 비명을 울리며 그대는 그 투명한 대기 속을 뚫고 여름의 바다로 추락하여 두 번 다시 영영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그대 범신론자여, 그것을 경계하라. 제36장 뒷가판. 에이허브 이어서 등장,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파이프 사건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아침 식사를 마친 에이허브는 언제나 하는 버릇으로 선실 통로를 지나 가판으로 나왔다. 마치 시골 신사가 아침 식사 후 얼마 동안 정원을 산책하듯 대부분의 선장들은 보통 그 시간에는 그렇게 거니는 법이다. 곧 항상 정해진 코스를 따라 가판 위를 이리저리 걸어다니는 그의 뼈다리의 딱딱한 울림이 들려왔다. 이 가판은 그가 매우 오랫동안 밟았기 때문에 그의 특유한 발자국으로 마치 지질하게 나오는 암석처럼 사방에 오목하게 들어간 흔적이 있다. 또 주름이 깊게 잡힌 그의 이마를 가만히 쳐다보면 거기에는 이상 야릇한 발자국, 곧 잠드는 일 없이 영원히 뛰어다니는 그의 골똘한 생각의 발자국이 새겨져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말하려는 이날 아침에는 그 자국이 더 깊게 보였고 그의 초조한 발걸음은 더욱더 깊은 흔적을 남겼다. 이때 에이허브는 깊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큰 돛대가 있는 데서, 나침판이 있는 데서 규칙적으로 돌았을 때 몸이 돌면 생각도 돌고 몸이 앞으로 나아가면 생각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몸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마치 그 내부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였다. 오른쪽에 이 에이허브 선장에 딱 서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왼쪽 다리가 뼈로 되어 있네요. 이봐 알았네 플래스크. 알 속의 새가 껍질을 깨려고 하는 거야. 이제 곧 뛰쳐나올 걸세. 스톱이 소곤거렸다. 시간은 흘러갔다. 에이허브는 방에 틀어막혔다가 다시 가판을 배회하곤 했는데 그 모습에는 거의 확고한 고집스러움이 엿보였다. 해도 뉘엿뉘엿 질 무렵 갑자기 그는 뱃전에 와서 걸음을 멈추더니 그 뼈다리를 나사 구멍에 쳐박으며 한 손에 밧줄을 잡고 전원을 고물로 올라오게 하라고 스타벅에게 명령했다. 옛 위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 위에서 절대로 들은 적이 없는 그 명령에 놀라 항해사가 소리쳤다. 전원 고물로. 에이허브는 되풀이했다. 돛대 당번도 내려와. 배의 전원이 모여 미심쩍은 듯 그의 다소 불안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자 폭풍이 닥쳐오는 수평선 같은 안색을 한 에이허브는 황급히 배전 너머를 한번 둘러본 다음 전원이 서 있는 쪽을 쏘는 듯한 눈길로 노려보고는 그 구멍에서 뛰어나와 방약무인한 태도로 가판 위를 육중하게 왔다 갔다 했다. 머리를 숙이고 모자를 깊숙이 눌러선 채 모두들 영문을 몰라 쑥덕거리는 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듯 그는 뚜벅뚜벅 걷기만 했다. 드디어 스톱은 플래스크에게 이런 말을 살짝 귀에 대고 속삭였다. 모두를 불러놓고 이렇게 훌륭하게 걸을 수 있다고 자랑할 작정인 거야. 그러나 이것도 오래 계속되지 않아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는 고함을 친다. 고래를 발견하면 자네들은 어떻게 할 텐가? 신호를 외칩니다. 20명가량의 목소리가 일제히 대답했다. 좋아. 에이허브는 거칠게 만족스러운 소리를 내면서 이 느닷없는 질문이 모든 사람을 강한 감격으로 끌어넣었음을 인정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하겠나? 보트를 내려서 쫓아갑니다. 어떤 상태까지 보트를 저어가겠는가? 고래를 죽이든가 보트에 구멍이 뚫리는 거죠. 대답이 하나씩 튀어나올 때마다 노인의 얼굴은 더욱더 기괴하게 광포한 기쁨과 만족의 빛을 띄어갖고 선원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어째서 이런 어리석은 질문에 이렇게 흥분했느냐고 의아해했다. 그러나 다시 에이허브가 손을 높이 밧줄에 뻗쳐서 발작적으로 세게 붙잡으며 구멍 속에서 반회전을 하고 다음과 같이 연설했을 때 모든 사람은 다시 열광하기 시작했다. 돛대 당번 놈들도 아직까지는 내가 흰 고래에 대해서 명령한 것을 기억할 거다. 자, 이 스페인 금화가 보이는가?
커다랗고 번쩍번쩍 빛나는 금화를 햇빛에 비추면서 말했다. 이건 16달러짜리야. 보이나? 스타벅, 거기 있는 망치를 이리 주게. 항해사가 망치를 가져간 사이에 A허브는 더욱 닦아서 번쩍거리게 할 작정인지 천천히 윗도리 자락으로 그 말을 문지르면서도 말을 멈추고 그냥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 말소리는 이상하게 어물하고 발음이 분명치 않아 그의 온몸의 생명이 톱니바퀴 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았다. 스타벅으로부터 망치를 받아들자 그는 한쪽 손으로 그 말을 들여다 보이면서 큰 돛대 쪽으로 가서 높이 외쳤다. 머리에 주름이 잡히고 턱이 삐뚤어진 흰 고래를 발견해낸 사람에게는 이 대가리가 하얗고 오른쪽 옆구리에 구멍이 3개 뚫린 고래를 발견한 사람에겐 말이다. 이것 봐라. 그 흰 고래를 발견한 사람에겐 이 금화를 주겠다. 만세 만세. 선장들은 방수모자를 흔들면서 금화를 돛대에 박는데 요란하게 흥을 돋우었다. A허브는 망치를 내던지고 말을 계속했다. 흰 고래란 말이야. 흰 놈이다. 눈을 부릅뜨고 그 놈을 찾아라. 물이 허옇게 보이는지 주의해라. 거품이라도 허옇게 보이거든 신호를 해라. 이동안 태슈태그와 대구, 퀴케그는 누구보다 더 강렬한 관심과 놀라움을 갖고 바라보고 있었는데 주름 잡힌 대가리와 삐뚤어진 턱이란 말을 듣자 세 사람 각기 어떤 특별한 추억이라도 가지고 있는지 벌쩍 뛰어올랐다. A허브 선장, 태슈태그가 입을 열었다. 그 흰 고래란 놈은 모비딕이라고 불리는 놈과 다른가요? 모비딕이지. A허브는 외쳤다. 자넨 흰 고래를 아나? 그 놈은 물속에 들어갈 때 좀 묘하게 꼬리를 돌리지 않습니까? 게이에드 출신은 신중히 말했다. 물도 이상하게 뿜지 않나요? 대구가 이어 말했다. A허브 선장, 그것은 향유고래 가운데서도 제일 크고 기운이 센 놈 아닙니까? 하나, 둘, 셋, 그렇지. 선장님, 그 놈에겐 작살이 잔뜩 꽂혀 있지 않습니까? 퀴케그가 크르크마개를 돌려 빼는 것으로 손짓을 하면서 더듬거리며 말했다. 여기 이렇게 모두 작살 꼭 꽂혀 있고 이렇게 있지요. 나사형이야. A허브가 외쳤다. 그렇다. 퀴케그. 작살은 모두 비틀어져 꽂혀 있지. 맞아. 대구. 그놈은 주둥이에서 큰 보리단처럼 굵은 물을 뿜지. 그리고 그놈의 살빛은 양털을 깎을 때 낸트켓에 쌓아놓은 양털머리처럼 희단 말이다. 그렇다. 테스테고. 그놈은 질풍 속의 삼각도처럼 꼬리를 흔들지. 죽음과 악마. 너희들은 모비딕을 보았구나. 모비딕을. A허브 선장님. 스타벅은 그때까지 스특과 플래스크와 함께 선장 쪽을 점점 더 놀라운 눈길로 쳐다보더니 드디어 무언가 생각나는 게 있었는지 신비로운 수수께끼가 어느 정도 풀린 것처럼 입을 열었다. A허브 선장, 모비딕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당신의 다리를 부서뜨린 것은 그 놈이 아니었던가요? 누가 그런 말을 하던가? A허브는 소리를 지르고 한숨을 쉬고 나서 스타벅, 그리고 모두들 잘 들어주게. 나의 돛대를 꺾어버린 것은 바로 모비딕 그놈이었어. 나를 지금처럼 죽은 나무토막 같은 다리 위에 서게 한 것이 모비딕이었단 말이다. 하고 말했다. 그리고 큰 사슴의 비명 같은 소리로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렇지. 저 괘씸한 모비딕이란 놈이 나를 망가뜨려 이렇게 죽을 때까지 안달하는 늙은이로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두 팔을 들어올리고 끝없는 저주의 말을 퍼부었다. 아, 나는 희망봉이건 케이프혼이건 노르웨이의 큰 소용돌이건 아니 지옥의 불꽃이건 간에 그놈을 쫓아가겠다. 단념하지는 않는다. 이봐, 너희들을 태운 것도 그 때문이다. 대륙 양쪽에서 세계의 구석구석까지 그 흰고래 놈이 검은 피를 뿜어 올리고 지느러미를 축 늘어뜨릴 때까지 쫓아갈 때다. 어떤가? 모두들 나를 도울 테지. 너희들은 씩씩한 것 같으니까 말이야. 옳소. 작살잡이와 선원들은 소리를 지르며 몹시 흥분해 있는 노인에게로 우르르 몰렸다. 흰 고래를 놓치지 마라. 모비딕을 죽이자. 고맙네. 그는 울먹이다시피 외쳤다. 고맙다. 야 급사. 그러고 술. 럼주에 물을 탄 것입니다. 그러고 술을 듬뿍 가져오너라. 아니 스타벅. 어째 자넨 우울한 표정인가? 자넨 흰 고래를 쫓지 않을 생각인가? 모비딕에게 항복할 생각인가? A허브 선장. 그것이 돈이 되는 일이라면 나는 삐뚤어진 턱이든 죽음의 턱이든 무섭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고래를 잡으러 왔지 선장의 원수 갚는 일을 도우러 온 건 아닙니다. 선장의 복수가 성공했다고 해도 도대체 몇 통이나 벌 수 있겠소? 고향인 낸트킷의 시장에서라면 큰 벌이는 안 될 겁니다. 낸트킷의 시장이라고? 한데 스타벅 좀 더 이리 가까이 오게. 만일 돈이 목표라 하더라도 말이지. 회계원이 이 지구를 커다란 계산대로 삼고
두께가 3분의 1인치나 되는 기니아 금화를 산더미같이 쌓아 가지고 온데도 난 장담하지만 내 가슴 속에 있는 복수만큼 값비싼 것은 없다고 생각하네. 저런 가슴을 두드리는군. 스톱이 소군거렸다. 무엇 때문일까? 매우 큰 소리지만 텅 빈 동굴 같은 소리가 나는 것 같군 그래. 짐승을 상대로 하는 복수. 스타벅도 소리를 질렀다. 그놈은 맹목적인 본능에 사로잡혀 선장을 친 겁니다. 미친 짓이에요. 짐승에게 원한을 갖다니 선장 벌 받을 것입니다. 좀 더 듣게, 좀 더 차분히 들으라고 알겠나?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가 판자로 만든 가면이야. 그러나 어떤 일이라도 의심할 수 없는 이 생의 행동 속에서는 말이야. 이 엉터리 가면 뒤에서 무언가 알 수는 없지만 엉터리가 아닌 것이 고개를 쳐드는 법이야. 만일 사람을 때려주고 싶다면 그 가면을 찢어버리게. 죄수는 벽을 때려 부수지 않으면 밖으로 나갈 수가 없네. 내게는 저 흰고래가 바로 벽일세. 바싹 가까이 다가와 있네. 그야 저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수도 있지. 그러나 그게 뭐란 말인가? 그놈이 나를 마구 휘두르며 덤벼들고 있어. 바닥을 알 수 없는 악으로 뭉쳐서 사나운 힘으로 덤벼들고 있어. 그 바닥을 알 수 없는 게 나는 미워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흰고래란 놈이 심부름꾼이건 두목이건 나는 이 미움을 그놈에게 풀고 싶은 거야. 알겠나? 내게 벌을 받는다고 하지 말게. 모욕을 당하면 태양에라도 덤벼드는 나일세. 만일 태양이 해서 되는 일이라면 내가 해도 괜찮은 거야. 미움이 생명체 속에 고루 퍼져 있다면 그게 바로 공명정대라는 걸세. 그러나 그 공명정대에 대해서도 나는 머리를 숙이지 않네. 무엇 때문에 숙인다 말인가? 진실은 아무에게도 잡히지 않네. 이봐, 그렇게 흘끔흘끔 보지 마라. 얼빠진 얼굴로 보는 건 악마가 노래 보는 것보다도 더 견딜 수가 없네. 어허, 자넨 빨개졌다 파래졌다 하는군 그래? 내 우라통이 옮아서 자네까지 우라가 치밀기 시작했군. 그러나 스타벅, 우라통이 터지는 바람에 말한 건 그 자체에 책임은 없는 거야. 따뜻한 몇 마디를 한 것이 작은 모욕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난 자네를 화나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닐세. 물에 흘려버리게. 저기 저 얼룩 있는 기름종이 같은 터키 놈들의 뺨을 보게나. 태양이 마구 거려댄 그들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군 그래. 이교도인 표범들. 분별력도 없고 믿음도 없이 살면서 이유도 모르고 다만 불덩어리처럼 살려고 할 뿐이지. 안 그런가 자넨? 이 선원들이 말일세. 고래에 대해서는 에이허브와 모두 한마음이 되어주지 않을까? 스톱을 보게 웃고 있군. 저 칠리 사람을 보게 고래를 잡을 생각에 신이 나서 웃고 있군 그래. 스타벅, 모두가 폭풍처럼 날뛰고 있는데 자네 혼자만 어린 나무처럼 흔들리며 서 있을 것은 없자는가? 생각해보게 겨우 이것쯤이 뭐란 말인가? 지느러미를 하나 찌르는 것을 돕는 게 아닌가? 스타벅에겐 아무것도 아닌 일일세. 그것뿐이야. 이 정도의 조그만 사냥에서 낸트키스의 제일이라는 창잡이 자네가 달아날 수는 없지 않은가? 평선원들까지도 모두 숫돌에 덤벼들지 않았나? 아, 자넨 꼼짝도 할 수 없다는 거군. 파도에 올라앉은 형세야. 자, 무엇라고 좀 하게나. 말해주게. 하하. 따는 그렇군. 잠잡고 있는 게 대답이군. 내 콧구멍이 넓어져서 뭔지 튀어나간 것 같군. 스타벅이 그것을 가슴에 깊이 빨아들였군. 이젠 저놈도 내 것이다. 들고 일어나지 않는 한 내게 한가할 수는 없어.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소서. 모든 사람을 보호해 주소서. 스타벅은 낮게 중얼거렸다. 그러나 에이헤브는 1등 항해사가 자기에게 매혹되어 말없이 성낙해 준 기쁨에 취해서 예언적인 기도 소리도 듣지 못했고 그때 선창에서 흘러나온 낮은 웃음소리도 바람이 무슨 일인가를 예언하는 것처럼 밧줄을 흔들어댄 것도 한순간 낙담에 빠져 가슴이 덜컥 내려앉듯이 돛이 공허한 울림을 내며 돛대를 후려친 것도 귀에 들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내 스타벅의 내렸던 눈도 다시금 대담한 생명의 빛에 빛나고 땅바닥에서 나오는 것 같은 웃음소리도 사라지고 바람은 불어오고 돛은 바람을 안고 불룩해지고 배는 다시 흔들거리며 나아갔기 때문이다. 아, 예언하는 말들이 찾아왔나 하면 곧 사라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러나 저 그림자 같은 것은 경고라기보다는 오히려 전조일이라. 더욱이 그것들은 외부에서부터의 전조라기보다는 내부에서 앞날의 일을 실증하는 것이리라. 외부의 일이 우리에게 강제력을 갖고 있지 않을 때조차도 우리 생명의 심오한 필연성은 우리를 앞으로 몰아댄다. 술잔이다, 술잔이다. 에이허브는 외쳤다. 에이허브는 술이 철철 넘치는 노쇠잔을 받아들자 작살잡이들 쪽을 향해 그 무기를 꺼내라고 명령했다.
작살잡이들이 작살을 들자 그는 그들을 고패, 이 닻을 감아 올리는 기계입니다. 고패가 있는 곳에서 자기 앞으로 늘어서게 했다. 황해사 셋이 창을 들고 그 옆에 서자 나머지 선원들도 모두 한 곳에 모여 그들을 둥글게 둘러쌌다. 에이브는 잠시 선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날카로운 눈으로 노려보았다. 이 거친 사람들의 눈도 그의 눈빛에 기가 꺾이지 않고 마주보았다. 그것은 마치 넓은 황야에 물이 지은 핏발선 늑대들의 눈에 선두에 서서 들소를 쫓으려는 수령의 눈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어쩌랴 인디언의 함정에 빠질 운명인 것이다. 마시라 마셔. 에이브는 술이 찰찰 넘치는 술잔을 제일 가까운 사나이에게 건네었다. 지금 우리 동료들만 마시는 거다. 돌려라 돌려 한숨에. 그러나 쭉 들이켜라. 악마의 발굽처럼 뜨겁구나. 참 보기 좋게 도는구나. 빙글빙글 돌아서 달려드는 뱀의 눈을 찌를 듯 하구나. 좋아 좋아 이제 조금이면 된다. 저리 갔다가 이리 돌아왔구나. 자 내게 주게. 텅텅 비었군. 모두의 젊음에 어울리는군. 생명의 술을 단숨에 마셔버렸구나. 급사 한 잔 더. 용감한 자네들 모두 들어주게. 고패 주위에 모여 주었으면 하네. 황해사는 창을 들고 내 곁에 오고 작살잡이는 쇠작살을 들고 거기 서고 선원들은 나를 둘러싸라. 자 고래잡이의 조상들이 옛날에 했던 일을 좀 부활시키는 게 어떤가? 오 모두들 이제부터. 하하 급사 가져왔나? 꽤 빨리 돌아왔구나. 자 이리 다오. 그런데 이 술잔도 철철 넘치는군. 성 비투서의 사자가 아니거든. 열병 따위는 썩 물러가거라. 황해사 앞으로 나와 내 앞에서 너희 창들을 힘껏 교차시켜라. 좋아 좋아. 내가 그 축을 만져보겠다. 그러면서 그는 팔을 뻗쳐 평평하게 방사형으로 교차된 새 창의 교차점을 꽉 움켜쥐고 나서 갑자기 그것을 비틀면서 스타벅에게서 스터백에로, 스터백에서 플래스크에게로 강렬한 눈초리를 던졌다. 그것은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내부의 의지의 힘에 의해서 레이텐 축전지 같은 자력의 생명 속에 쌓아 올려진 감정의 불길을 세 사람 속에 불어넣으려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새 항해사는 그의 강건하고 불가사의한 풍모 앞에 몸을 움츠렸다. 스톡과 플래스크는 눈을 돌리고 정직한 스타벅은 눈을 내리깔았다. 틀렸어. 에이어브는 외쳤다. 그러나 그것도 좋겠지. 만일 자네들이 한 번만이라도 힘껏 받아냈다면 내 속의 전기는 다 타들였을지도 모르지. 그보다도 자네들을 때려 죽였을지도 모르지. 자네들에겐 그것이 필요 없겠지. 창을 내리라 항해사들이여. 자네들을 술잔 받드는 자로 명령하겠다. 저기 있는 세 사람의 이교도인 시종들,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신사이자 군자인 저 용감한 작살잡이의 술잔을 받드는 일을 하라. 맡기진 일에 불만이라고? 그럼 교황이 그 삼중관을 물병 대신 써서 거린의 발을 씻어준 것은 어째서냐? 사랑하는 새 성직자여, 진심으로 겸손하게 거기까지 자신을 낮추는 거다. 내가 명령하는 게 아니라 자네들이 자진해서 하는 거다. 자, 작살잡이들, 끈을 풀고 작살대를 뽑아라. 명령에 따라 묵묵히 새 작살잡이는 3피트가량의 작살의 쇠붙이를 뽑아서 그의 앞에 칼날을 위로 향하게 세워들었다. 그 날카로운 칼날로 나를 찌르라는 게 아니다. 아래로 돌려라. 아래로. 술잔 구멍을 모르는가? 구멍 있는 곳을 위로 하게. 좋아 좋아. 그리고 술잔을 받드는 자들 가까이 오게. 칼을 들고 내가 부을 테니 받들고 있게. 그리고 곧바로 고급 선원들이 앞을 천천히 걸어 나오자 에이어브는 작살 구멍에 대고 불같은 술을 부었다. 자, 셋이 마주서서 모비딕을 죽이는 축배를 들으라. 이젠 끊을 수 없는 싸움이 됐다. 새 항해사여 술잔을 들으라. 자, 스타벅, 이제 식은 끝났네. 태양이 위에 멈추어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야. 작살잡이여 마시라. 죽음의 포경선 뱃머리에 설 사나이들이여 모비딕의 최후를 위해서 마시게. 만약 우리들이 모비딕을 쫓아가 쳐 죽이지 않으면 신께서 우리 전부를 죽이소서. 그들은 길고 미너를 단 술잔을 들어 올리고 흰 고래에 대한 욕설과 저주에 맞추어 단숨에 술을 마셨다. 스타벅은 창백해져서 몸을 옆으로 돌리고 떨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술잔을 채웠다. 녹그릇은 광란하는 선원들에게 돌려졌다. 이윽고 그들은 빈손을 흔들면서 모두 사방으로 흩어졌고 에이허브도 선실로 물러갔다.